사이렌 소리가 멎은 벽울구 안전센터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 무겁고 축축했다. 하지만 갓 발령받은 신입 구급대원 이지훈에게는 그 무거움마저 사명감의 무게로 느껴졌다. 그의 심장은 아직 식지 않은 열정으로 뜨거웠고,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욕에 가득 차 있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복판에 위치한 이 안전센터는 지훈의 첫 발령지였다. 쉴 새 없이 출동벨이 울리고 낡은 구급차는 도시의 혈관을 따라 분주히 오갔다. 그곳에서 지훈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박 반장과 파트너가 되었다. 박 반장은 수많은 현장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목격한 사람 특유의 무심한 표정과 깊게 팬 주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믹스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입에 문 채 서류 작업을 하는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이지훈 대원, 어느 날 비교적 한가한 오후에 박 반장이 나지막이 그를 불렀다. 네, 반장님. 우리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인 건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박 반장은 창밖의 회색 도시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사람이 죽어가는 혹은 이미 죽어버린 끔찍한 현장도 마주해야 한다는 소리야. 교과서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지. 지훈은 긴장하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이것이 바로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실전 교육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누구에게나 첫 현장의 충격이라는 게 있어. 피냄새, 시취, 절규하는 유가족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순간이지.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지만 몇몇은 그걸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기도 해. 박 반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훈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래서 충고 하나 하지. 만약 정말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면 절대로 겁먹고 고개 돌리지 마. 네? 무섭다고 눈을 피하는 순간 그 잔상이 네 뇌리에 가장 선명하게 박히는 법이야. 그 순간을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우리 일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돼. 이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안 그러면 그 장면이 네 머릿속에 박혀서 평생을 따라다닐 거다.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지독한 현실에 대한 베테랑이 신입에게 건네는 섬뜩한 예언과도 같았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힘주어 대답했다. 영심하겠습니다, 반장님.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무게를 가슴에 품고 이 길을 선택했기에 그 어떤 참상이라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알지 못했다.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단 한 번의 외면이 어떤 지옥을 불러오게 될지를. 그 예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이 되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훈의 첫 사망 현장 출동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그날 새벽, 잠을 쫓는 커피 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출동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고독사 의심이라는 무전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지훈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박 반장의 뒤를 따라 구급차에 올랐다. 현장은 신촌의 미로 같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낡은 고시원이었다. 복도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고, 공기 중에는 곰팡이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경찰이 이미 문을 열어놓은 상태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냄새는 지훈이 지금까지 맡아본 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달랐다. 죽음의 냄새. 생명이 완전히 소멸한 후에야 풍기는 그 독특한 악취였다. 방 안은 처참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 늙은 남자가 이불 위에 반드시 누운 채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지훈은 순간 숨을 멈췄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교육받았던 모든 절차들이 뒤엉키는 기분이었다. 눈앞의 광경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박 반장은 익숙하고 침착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힐끗 지훈을 쳐다봤다. 하얗게 질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굳어있는 신입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박 반장은 아무 말 없이 지훈의 어깨를 툭 쳤다. 그 가벼운 접촉이 지훈을 현실로 겨우 끌어당겼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현장 수습을 도왔다. 센터로 돌아오는 구급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훈은 창밖의 새벽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까의 잔상을 떨쳐내려 했었다. 하지만 코끝에서는 여전히 그 지독한 냄새가 맴돌았고 눈을 감으면 차갑게 굳어있던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충격이었다. 그때 운전대를 잡고 있던 박 반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진지했다. 지훈아. 네, 반장님. 만약에 말이야, 오늘 본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사고로 몸이 조각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그런 시신을 마주하게 되면 말이다. 박 반장은 백미러로 지훈의 눈을 응시했다. 절대 무섭다고 고개를 돌리면 안 된다. 그것은 며칠 전 그가 했던 경고와 정확히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실제 죽음을 목격한 직후에 듣는 그 말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마치 섬뜩한 저주처럼 느껴졌다. 왜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인간의 뇌는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회피하려고 했던 기억을 가장 생생하게 저장하거든. 네가 눈을 돌리는 그 찰나의 순간, 그 끔찍한 모습이 사진처럼 찍혀서 네 머릿속 가장 깊은 곳에 처박히는 거야. 그리고는 밤마다 꿈에 나타나고 환각처럼 널 괴롭히게 되지. 박 반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 똑바로 봐. 그게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그 사람의 마지막을 정면으로 마주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거야. 이것은 나의 일이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해야만 그 기억이 너를 잠식하는 걸 막을 수 있어.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 텄다. 과연 인간이 그런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정말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개를 돌리는 것은 공포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 아닐까? 그는 박 반장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절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사실이었다. 몇 달이 흐르는 동안 지훈은 수십 번의 출동을 겪으며 점차 현장에 익숙해졌다. 처음 구독사 현장에서 느꼈던 충격은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새로운 비극들 아래 옅어져 갔다. 그는 이제 피가 낭자한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약물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하는 일도 능숙해졌다.
처음에는 구급차에 실린 환자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모든 과정이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이루어졌다. 감정은 사치였다. 현장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마주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린 젊은 청년부터 번개탄을 피운 차 안에서 발견된 중년 가장까지, 지우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묵묵히 수습하며 박반장의 경고를 떠올렸다.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마라. 그는 그 말을 철칙처럼 지켰다. 아무리 끔찍하고 비현실적인 광경이라도 그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모든 것을 담아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일부일 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지훈의 심장은 단단한 굳은 살이 박인 것처럼 무뎌져 갔다. 그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현장에서 맡았던 냄새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일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런 지훈을 보며 강철 멘탈이라거나 이 일에 타고난 놈이라고 칭찬했다. 이지훈 대원, 이제 완전히 베테랑가 됐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한 선배가 툭 던진 말에 지훈은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다. 자신은 이 혹독한 현실에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박반정이 경고했던 머릿속에 박힌 잔상 따위는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그 어떤 구급대원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다고 자부하기까지 했다. 그의 민셋에서 연민과 공포가 있던 자리는 이제 무감각과 직업적 책임감만이 남아있었다.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그는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절차와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효율적인 기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프로페셔널한 구급대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단단해 보이는 굳은 살 아래 지훈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균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계속해서 끔찍한 기억들을 억누르고 외면하는 동안 그의 내면은 조금씩 골마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강철이라 믿었지만 강철 역시 계속해서 충격을 받으면 언젠가는 부러지는 법이다. 그리고 그 임계점은 그가 가장 방심하고 있던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있었다. 입사 후 처음으로 얻는 일주일간의 긴 휴가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아침부터 센터의 공기는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랜만에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내려가 푹 쉬고 친구들과 만나 밀린 회포를 풀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 교대 근무 시간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그저 막연한 불길함이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평온한 센터의 분위기가 오히려 더 기묘하게 느껴졌다. 왠지 오늘 꼭 한 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믹스커피를 입에 털어넣었다. 짬밥이 쌓이면 생긴다는 소위 촉이라는 것이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퇴근 시간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센터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출동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현동 재개발구역 실종자 수색 지원 요청 반복한다. 아현동.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 단순한 응급 환자가 아닌 실종자 수색이었다. 곧 철거될 예정인 낡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박 반장은 서류를 넘겨보더니 지훈을 쳐다보았다. 이지훈 대원, 이번 건은 자네가 다녀와야겠네. 나는 처리할 서류가 좀 남아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트너는? 아, 오늘 새로 온 신입이랑 같이 가. 김민준 대원이라고 했던가? 박 반장이 가리킨 곳에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 대원이 서 있었다. 며칠 전 발령받았다는 아직 현장 경험이 전무한 신입이었다. 애뜬 얼굴은 마치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이끌고 현장에 나가야 할 위치가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책임감과 우월감이 들었다. 구급차로 향하는 길, 지우는 잔뜩 얼어있는 김민준 대원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너무 긴장하지 마, 민준 씨.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옆에서 보고 배우기만 해. 네, 선배님.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지우는 차에 오르자마자 자신이 박 반장에게 들었던 충고를 그대로 전수하기 시작했다. 잘 들어, 민준 씨. 우리 일이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야. 아주 끔찍한 걸 볼 수도 있어.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절대로 무서워서 고개 돌리면 안 돼. 똑바로 봐야. 자신이 뱉은 말이 마치 오래된 명언이라도 되는 양, 지우는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혹독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피 맺힌 경고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경고가 바로 오늘 자기 자신에게 비수처럼 꽂히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구급차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아현동의 잿빛 재개발 구역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아현동 재개발 구역은 마치 죽은 도시 같았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낡은 아파트 건물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산한 저녁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지훈과 민주는 손전등에 의지해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공기 중에는 먼지와 곰팡이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널린 쓰레기들이 버석거리는 소리를 냈다. 선배님, 여기 좀 무섭습니다. 민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변 잘 살펴. 지우는 태어난 척했지만 그 역시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정적.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자신들 둘뿐인 듯한 절대적인 고요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들은 2인 1조로 흩어져 각 층을 수색하기로 했다. 지우는 3층을, 민주는 4층을 맡았다. 계단으로 오르는 지훈의 귓가에 자신의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삐걱거리는 복도를 따라 집집마다 문을 열고 손전등을 비춰보는 작업을 반복했다. 텅 빈 집들은 하나같이 기괴한 모습이었다. 누군가 살았던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 같았다. 그때였다. 위층에서 억! 하는 민준의 짧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씨, 무슨 일이야?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4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민주는 복도 끝에 있는 한 집 앞에서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의 한 지점을 향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저기에.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민준이 가리키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방 한가운데 천장의 낡은 대들보에 한 남자가 목을 매달고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깨진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 때문이었을까?
남자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좌우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어두운 실내에서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본 그 모습은 마치 남자가 마지막 발버둥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에 지훈과 민주는 거의 동시에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지훈은 소리치며 남자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는 순간 지훈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가까이서 본 모습은 지옥 그 자체였다.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검게 변색된 얼굴, 핏기가 사라진 채 공허하게 허공을 응시하는 눈동자, 그리고 코를 마비시킬 듯한 끔찍한 죽음의 냄새가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그 어떤 현장에서 맡았던 냄새보다도 지독하고 원초적인 악취였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박반장의 경고가 쩌렁쩌렁 울렸다. 절대로 고개 돌리지 마라. 그는 버텨야 했다. 똑바로 봐야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났다. 생존 본능이 그의 모든 다짐을 집어삼켰다. 으아!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눈을 질끈 감고 뒷걸음질 쳤다. 그가 스스로에게 했던 맹세, 그토록 굳건하다고 믿었던 강철 멘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 찰나의 외면, 그 짧은 순간에 목매단 남자의 끔찍한 마지막 모습은 지훈의 망막에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져 버렸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저주의 낙인으로. 달콤해야 할 휴가는 지옥으로 변했다. 고향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부터 지훈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아현동의 낡은 아파트 복도를 헤맸다. 그리고 복도 끝 어두운 방 안에서는 언제나 그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부패한 얼굴로 지훈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흔들렸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꿈에서 깰 때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악몽은 시작에 불과했다. 곧 환각이 그의 낮 시간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화장실 거울을 볼 때면 자신의 얼굴 뒤로 그 남자의 일그러진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처음에는 눈을 비비면 사라지는 희미한 잔상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무심코 지나치는 행인들의 얼굴 위로 문득문득 그 남자의 얼굴이 더 씌워졌다. 지훈은 그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의 가면을 쓰고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가장 끔찍한 것은 후각과 촉각의 환각이었다. 아무도 없는 깨끗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어도 코끝에서는 현장에서 맡았던 그 지독한 시추가 불쑥 피어올랐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냄새는 그의 코가 아닌 내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마치 수만 마리의 작은 날벌레들이 피부 위를 기어다니는 듯한 섬뜩한 감각에 시달렸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몸을 긁어댔지만 소용없었다. 그 보이지 않는 벌레들은 그의 살갗이 아닌 그의 신경 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지훈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밥을 제대로 넘길 수 없어 며칠 만에 수킬로그램이 빠졌고 잠을 이루지 못해 눈 밑은 퀭하게 변했다. 밝고 건강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변해버린 지훈을 보며 부모님의 걱정은 날마다 깊어졌다. 지훈아, 너 대체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냐?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겪는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귀신을 본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 그는 그저 휴가 내내 방 안에 틀어박혀 자신을 쫓는 보이지 않는 망령과 홀로 싸워야 했다. 휴가가 끝날 무렵 거울에 비친 지훈의 모습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그 남자는 이제 그의 꿈속이 아닌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 있었다. 아들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지훈의 어머니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다.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게 된 그녀는 동네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한 무당을 찾아갔다. 점집은 주택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짙은 향냄새와 함께 온갖 불상과 탱화들이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짙은 화장을 한 중년의 무당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지훈을 보자마자 혀를 쭈쭈 차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아주 지독한 놈을 달고 왔구만. 무당의 첫마디에 지훈과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무당은 지훈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의 어깨 너머 어딘가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원한이 아주 깊어. 목매달아 죽은 귀신인데 한이 서리다 못해 아주 시커멓게 뭉쳐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무당의 말에 지훈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어머니는 거의 울먹이며 아들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무당은 무릎을 탁 쳤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죽은 자의 마지막을 보고 고개를 돌렸으니 그게 얼마나 큰 무례야. 네 놈이 감히 나를 외면해 하고 단단히 노한 거지. 그래서 네 몸에 딱 달라붙어서 네 정기를 쏙쏙 빨아먹고 있는 거야. 무당의 설명은 너무나 그럴듯해서 지훈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귀신의 탓이라고 믿어버렸다. 해결책을 묻는 어머니에게 무당은 비싼 값에 부적 몇 장을 내밀었다. 이놈은 원한이 깊어서 보통 부적으로는 안 돼. 내가 특별히 기를 불어넣은 부적이니 하나는 지갑에 넣고 하나는 베개 밑에 넣고 자. 절대로 몸에서 떼면 안 돼. 하지만 부적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그날 밤 지훈의 악몽은 더욱 끔찍해졌다. 꿈속에서 남자는 이제 멀리서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썩은 손을 뻗어 지훈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겁에 질려 다시 찾아간 모자에게 무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영가가 부적 때문에 괴로워서 발악을 하는 거야. 좋은 징조이긴 한데 이놈이 생각보다 훨씬 독한 놈이라 부적으로는 어림도 없겠어. 크게 구슬 한 판 버려서 쫓아내야 해. 무당이 제시한 구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평범한 집안 형편에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 귀신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잘못된 길로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지훈이 거의 폐인처럼 지내던 어느 날 군대 동기였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핏기 하나 없이 수척해진 지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자초지종을 물었다. 지훈은 망설이다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구슬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마치자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너 사기당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무당은 아니고 좀 특별한 분이거든.
그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믿져야 본전이잖아. 친구의 간곡한 권유에 지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며칠 후 친구가 소개해준 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점집이라기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의 상담소에 가까웠다. 지훈을 맞이한 사람은 화려한 옷차림의 무당이 아닌 평범한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지훈을 자리에 앉히고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남자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학생,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한테는 귀신이 없어. 네? 그게 무슨... 그럼 제가 보는 건 뭡니까? 지훈은 당황해서 되물었다. 남자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학생이 가야 할 곳은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는 점집이 아니야. 병원이야. 병원. 병원이라고요? 그래. 학생은 지금 귀신에 홀린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거야. 의학 용어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지. 남자의 말은 마치 망치처럼 지훈의 머리를 강타했다. PTSD. 교육을 받을 때 들어본 적 있는 단어였다. 그날 그 끔찍한 현장에서 고개를 돌렸다고 했지. 바로 그 순간 그 충격적인 기억이 학생의 뇌리에 얼어붙어 버린 거야.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기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고립시켜 버린 거지. 그 얼어붙은 기억의 파편이 지금 학생을 괴롭히는 악몽과 환각의 정체야. 귀신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상처받은 기억이라고. 처음 만났던 무당의 말과는 전혀 다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이었다. 남자는 혀를 차며 말했다. 비싼 돈 주고 산 그 부적 당장 꺼내서 태워버려. 아무 소용없는 종이 조각일 뿐이니까. 그러다간 진짜 영가들이 들러붙을 수도 있어. 마음이 약해진 사람한테는 온갖 삿된 것들이 꼬이는 법이거든. 창시미티드소를 나온 지우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귀신이 아니었다. 자신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적을 불태우고 인터넷으로 심리치료센터를 검색했다. 가장 가까운 트라우마 센터를 찾아 예약을 하고 전문 상담사와 마주 앉았다. 상담사는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남자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진단을 내렸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과 충격적인 목격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것이었다. 치료의 길은 길고 험난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지우는 상담을 통해 그날의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재구성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다. 고개를 돌려버렸던 그 순간으로 몇 번이고 돌아가 자신의 공포와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이야기는 지훈이 치료를 시작하며 막을 내린다. 그의 눈에 보이던 그 남자의 환영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코끝을 맴돌던 악취와 피부를 기어다니던 벌레의 감각도 여전히 때때로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 지훈은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을 괴롭히던 존재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한 맺힌 귀신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트라우마라는 이름의 상처였다. 그리고 상처는 언젠가는 아물 것이었다.